다른 얘기 이어가기 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무엇을 어떻게 지시했냐를 들여다볼 좋은 자료가 하나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보면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호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단식.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해라. 이게 8월 23일인데 바로 당일날 김용호 씨 유민 아빠에 대해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댓글로 시작해요. 처음에. 댓글로.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진정성 논란이 있다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YTN이가 종편 특히 그 조선일보 딸 돌보지 않았다. 응? 그 다음날 TV조선 보상금 문제로 이제 확대돼 간다. 그게 보상금 노리고 그랬다는 거지. 이게 다 단식이. 그러면서 자격 논란으로 아예 확산, 이 양반 진짜. 응? 그 오다를 가장 선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유포하던 1번 나팔수였어요. 이것들이 진짜. 응? 지금 이제 김기춘 죽어라 하거든요.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왜냐면 조선일보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우병우를 통해서. 근데 1번 나팔수였다고. 이게 다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져요. 그런 오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어서 3일 후에 뭘 하냐면 문재인 단식 안 좋게 본다 64%. 이 갤럽 조사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2, 3일 동안 잘 먹혔거든요. 잘 먹혔거든. 그때 나온 문재인도 같이 떠내려가라 이거지. 그리고 그 끝이 일배폭식인 겁니다. 그 끝이. 이걸로 거의 일단락이 됐어. 이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오다로부터 시작된 전방위적인 작전의 끝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메모에 제 눈에 팍 박힌 단어가 뭐냐면 자살방조죄. 제가 이걸 보자마자 이건 진짜 김기춘 적이다. 응? 진짜 악마적이다 이 사람. 이 자살방조죄로 장사를 잘해먹은 사람이에요. 유서대필? 그렇죠. 이 세월호 유민아빠 공작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이거에 변주인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게 이거거든. 자살방조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강기춘 유서대필 조작이라는 사건에 이 배우로 거의 추정되는데 그때 등장한 게 자살방조죄예요. 지난 시간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때 당시 분진정국이 있는데 그걸 사주했다는 거야. 가짜 유서를 누군가 대신 써주고. 이게 20몇 년 만에 이제 무죄로 판결됐지만 그때 등장의 가살방조죄거든요.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계속. 악마적이다. 악마라고 할 수는 없고 악마적이에요. 이 사람 진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멈춘 지점이 그 유서대필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그 생각하셨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초원복집부터 이제 오늘 할 차례예요. 네. 초원복집만 하고 그냥 들어가시죠, 오늘은? 지난번은 그 지각이고 오늘은 조퇴. 이게 아까 그 얘기거든요. 분신 자살을 해서 사실은 당시에 자살, 교사나 방조냐 등장했었다고. 자살, 방조. 사건 프레임을 이렇게 몰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강기훈 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교사해가지고 지금 뒤집어 씌워서 유서를 대신 써줬다고. 완전 미친 말도 안 되는 작전인데 통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20몇 년 동안 이 뒤집어 쓰고 살았어, 이분이. 그래서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의 그 기획자의 많은 부분의 기획자의 사건의 그 기획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 양반이 반드시 이번에는 단죄를 받아야 된다. 세월호 가지고 이런 언론 장난을 친 사람이 이번에도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정조사는 안 될 것 같아. 저걸로는. 청문회로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게요. 그 초원복집 사건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방청객들 계시면 특히 더 죄송하고요. 보기 맛있는 음식인데 잘못 먹으면 탈나죠. 굉장히 깔끔하고 처신 잘 하고 아주 유지조지 잘 빠져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된통 걸렸습니다. 된통 걸렸는데 여기 이제 안경 낀 사람이 그 김기춘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예. 그런데 오늘도 청문회에서 보셨겠지만 말꼬리 안 잡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신중한 사람인데 고향 간 김에 복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나갔어요. 그 도청하는 줄 모르고. 여기 도청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딱 뒤집개의 달인이에요. 저건 아까 그 사건은 이제 국가폭력입니다. 그 대학생을 경찰이 진압범으로 쳐 죽여서 거기에 분노한 학생들이 분신하고 자살하고 뭐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국이 그 혼란에 빠지고 이제 노태우 정권이 전망의 기로에 섰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자살 방조죄로 이제 확 프레임을 바꿔버렸죠. 여기서는 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개입과 지역 감정 그 부추기는 건데 이건 뭘로 바꿨느냐? 도청 사건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런 그 프레임의 뒤집기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셀프 감금 아시죠? 그거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현장에서 적발된 건데 가녀진 여직원을 무지막지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감금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감금 사건으로 바꿔버렸고 이 초원복집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인회 문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거기 보면은 이제 정말 그 권력농단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단초가 드러났는데 그건 뭐가 됐습니까? 문건 유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초점을 확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언론을 지도하죠. 네? 아까 언론 지도란 말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는 그걸로 그 꼼수로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그 버텨온 네, 버텼죠. 네, 악마적 기획자예요, 실제. 저쪽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공작 기획자인 거지, 설계자. 92년 대통령 선거인데 네. 여기 이제 그 뭐냐면 김기춘의 분신정국 유서 대필 사건 때는 법무장관이었어요. 그때 검찰이 이제 총출동해서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뭐 요즘 비슷한 걸로 중립내각이라는 걸 만들면서 선거관리내각. 네, 선거관리내각이 들어오면서 법무장관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기춘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이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했으면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안기부장을 가든지 총리를 가든지. 그런데 자기 포지션이 자기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게 거제도 아닙니까? 김영삼하고 같은 고향의 고등학교도 같아요. 경남고등학교.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에서 딱 그런 인맥으로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자리에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 확실하게 공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그 김영삼의 몰표가 나오도록 공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원래 몰표가 나오게 돼 있지만 이런 게 있죠. 가령 광주에서 김대중이 표를 얻을 때 그 또 대구에서 노태우가 표를 얻을 때하고 부산에서 김영삼 표를 보면은 김영삼이 늘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부산 사람이 김영삼을 들찍인 게 아니라 부산이 도시가 크고 공장도 많다 보니까 타지인이 많단 말이에요. 광주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많이 가 있고 뭐 충청도 사람도 가 있고 하니까 김영삼 득표율이 좀 적은데 그 득표율을 이제 많이 끌어올리고 그거 내가 했어. 하고 이렇게 이제 공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사진 찍히는 바람에 아주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된 이게 겁니다. 소위 말하는 3당 합당 때거든요. 3당 합당. 그래서 TK가 PK를 이제 포섭하는 그때였는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같이 쓰는 우리가 뭐 남이가 이러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이 이제 그 김영삼한테 몰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은 야도에 가까운 성격의 도시였는데 이때부터 몰표가 나오는데 그때 그런 공작을 기획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딱 잡힌 거예요. 정주영 쪽에서 정몽준 했던가요, 이게? 정몽준 밑에 사람들이 한 겁니다. 정몽준 라인에서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니까 이거를 도청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바로 뒤집혔죠, 다음날. 도청이 더 나쁘다고. 조선일보가 가장 크게 때렸어요. 도청이 더 나쁘다고. 그 독수독과 이론하고 비슷한 거죠. 네. 예전에 삼성 나왔을 때도 부정한 방식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노회찬이 큰 고생한 것처럼. 자, 이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딱 잡혔어. 소리도 다 녹음되고 사진도 다 찍히고 딱 잡혔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초원복국지. 네,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즉석이 빠졌네, 즉석.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충격적이었거든요. 들킨 거예요. 그렇게 하겠거니 했던 게 너무나 생생하게 들킨 거지. 한겨레 신문 같네요. 네, 한겨레 신문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격 이런 단어를 그때는 안 썼어요. 다른 매체들은. 조선일보는 바로 뒤집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재가를 드디어 치르는구나 싶었는데 또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죠. 그게 네. 아주 이제 기가 막힌 건데요. 네. 이 지역 감정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일어나야 해! 라고. 근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김기춘의 처가가 광주예요. 그래서 그 광주의 초임 그 검사 때 광주지검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하여튼 그 법대 동창의 그 저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굉장한 애처가로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 저 자백에도 우정 출연하셨죠. 그 부인이. 그래서 이제 마이크 드리는데도 가만히 기품 있게 그 앉아 계신 그분이 그 광주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광주의 처가를 두고 애처가로 소문난 분이 우리 역사에서 최악의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긴 걸 보고 참, 야, 정치라는 게 참 무섭구나. 정치가 무섭기 이전 이 사람이 악마적이에요. 네, 진짜. 이 양반이 이제 실제로 기소가 되긴 됐죠. 기소가 됐는데, 네.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검찰이 법을 갖고 장난을 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죄를 적용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뭐 이번에 직권남용죄 적용했는데 저거 헌재 가서 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이 사건을 김기춘이 이제 된통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는 하는데 뭐냐면은 봐주기도 마음먹고 수사를 한 겁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 사형을 구형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 법무관이 툭 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사형을 구형해 놓고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법을 엉터리로 일부러 적용을 해갖고,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나도록, 파기환송 나도록 일부러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빠져나갈 군역을 다 준 겁니다. 우선, 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해줬어요. 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저거를 기관장 모임인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야, 검찰청에 모여라, 뭐, 도청에 모여라, 시청에 모여라,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복집에서 모였잖아요, 복집에서. 그러니까 저건 어디까지나 사적인 모임이다. 사적인 모임이다로 만들어 놓고 저 모임에 참가한 다른 기관장들은 김기춘이가 불러서 가서 김기춘이 하는 얘기 그냥 들은 거니까 저거는 죄가 안 된다 해서 다른 사람 다 빼놓고 김기춘만 또 그다음에 여러 제목을 걸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로 선거법에서 뭘 걸었냐면은 지금은 이제 선거운동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선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김기춘은 장관 지낸 사람이니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삼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위법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김기춘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다른 걸로 거는 게 마땅할 텐데 그걸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불구속 기소를 했더니 김기춘이 뭘 했냐면 이제 정말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갖고 장난치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걸로 헌법소원을 냈어요. 자기가 검찰총장하고 자기가 법무장관 할 때는 그 법으로 숱하게 사람들 집어넣었으면서 자기가 걸리니까 이 법 잘못됐어 하고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네.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네. 그래갖고 그거를 위헌 판결을 내니까 이건 뭐 자연히 공소기각인가 각한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김기춘이가 그걸로 빠져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잘 짜여진 각본도 겉에서 볼 때는 기소됐으니까 그래도 김기춘이 하나는 기소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사건을 누가 처리했을까요? 그때 부장검사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김기춘 씨가 은혜를 한 번 입으면 잘 갚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부장검사가 박근혜 정권의 첫 총리 정홍원이에요. 그럼 그 주임검사는 누구였을까요? 담당검사는. 최동욱 자르고, 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한 사람이 김진태예요. 김진태. 촛불 김진태고 다른 사람입니다. 네. 촛불 김진태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사람인데 50으로 넘어올 때 그때 허평이한테 신세지니까 50 청산할 때 50 실세들 다 구속시켰는데 허평만 빼줬어요. 허평만 빼줬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자기가 큰 권력을 잡고서는 한 명은 총리, 한 명은 검찰총장 그렇게 이제 앉혀줬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공안 세력이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이. 근데 이 양반은 검찰 내만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국정원 오비예요. 네. 실제로. 거기도 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 대공수사국장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국정원에도 라인이 있고 검찰에도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을 하기에 왔다는 거 왔다. 이 사람만 살아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기관장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 정경식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검찰총장인가 검찰총장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습니다. 검찰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박일용이라고 부산 그 경찰국장이죠. 그 사람은 뭐가 됐냐면은 안기부 차장이 돼 갖고 그 아마 그 기억나십니까? 총풍, 북풍, 뭐 안풍하는 그 사건들에 보면 이제 주역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김영삼 입장에서는 성사되지 못했지만 니들 고생했다 애썼다 해갖고 또 그렇게 다 등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거꾸로 도청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죠. 도청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기관장은 저는 무혐의 처리가 되고 얘기한 대로. 그리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출세를 했고 그 이후로도 소위 뭐 7년이 뭐니 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라인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그러니까 무섭지 않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탄핵도 또 사람 버려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SNS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그 뽀록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깨갱하고 있는 거지. 이 양반은 틀림없이 헌재까지 가서 마지막 순간에 뒤집는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천복제 복국 동창생 같은 사람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앉혀놨잖아요. 정경식 씨가 이미 은퇴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가도 어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헌재 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이 다수거든요. 근데 통합진보당 얘기를 보면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확실히. 네. 네.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전에 결과를 김기춘이 이미 다 알고 의원직은 어떻게 할 거냐, 정당 그렇죠.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고받은 거지. 대책을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하도 여론이 나쁘니까 거기까지 가면 헌법 재판관들이 여론의 눈치를 볼까봐 불안해서 어떻게든 탄핵이 안 되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탄핵이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평생 성공해 왔는데 평생 이런 짓을 하고도 단 한 번도 죄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왜 포기를 해요? 지금 막판에. 네, 초원복집 다음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주시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음 사건은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네. 네. 노무현 탄핵을 또 양반이 또 등장해. 그때 요 앞에 이제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노무현은 사이코다. 사이코 그 발언을 하고 뭐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뭐 이제 그런 뭐 그때 근데 솔직히 김기춘뿐이 아니죠. 그때는 뭐 다 그 노무현을 씹는 게 국민 스포츠처럼 모든 언론 모든 정치인들이 다 씹었는데. 그렇지만 노무현을 대놓고 사이코라 하는 사람은 드물어서 말이 많다 거칠다 뭐 이런 거지. 사이코라 그랬어 이 사람은. 누구 보고 사이코라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사진이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는 뭐 유시민이 뭐 김근태, 정동영, 임종석 뭐 다 울부짖고 난리가 나고 네. 정말 아마 그 을사한 늑약이 체결됐을 때 종로거리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울었을 성시피 실성하다시피 울었죠. 우리가 탄핵을 노무현 겁질라고 했나 보다 하다가 진짜 가결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났던 거예요. 이 정말 그때 나온 그 일반 시민들 타결됐다는 뉴스를 듣고서 제일 솔직하게 보인 반응이 저것들이 미쳤나? 저게 미쳤나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그렇게 한쪽에서 이제 울부짖고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누구냐면 김기춘이 그때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뭐 빠친코 사건 수사한 걸로 유명한 그 함승희, 여기도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민주당 쪽에, 법사위 간사였고, 저 오른쪽이 김용균이라고 그때가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그 법사위 간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던 게 김용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합천이 지역구예요. 합천이 낳은 그 인물 아시죠? 전두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의 고향을 관리하는 오공의 마름이라고 비유할까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 사람이 국회에 있으면서 정말 큰 업적이 뭐냐면은 친일 진상 규명 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로 이제 이렇게 하자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법사위로 넘겼거든요. 뭐 총무단에서 그렇게 됐는데 법사위 간사로 있으면서 단기 필마로 한나라당도 대충 이 정도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걸 단기 필마로 그 친일 규명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아버지가 면쟁을 했대요, 합천에서. 그 정도 친일을 갖고서 이제 그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건 안 돼 하고 막아냈습니다. 김기춘은 누굽니까? 유신 헌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유신 시절에 조작간첩의 그 공장장 역할을 했고 그리고 초음복집 사건, 지역감, 최악의 지역감정을 부추겼고, 그 다음에, 저 검찰총장 할 때는, 뭡니까, 그, 공안정국, 범죄와의 전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자른다는 건, 탄핵한다는 건, 절차민주주의가 갈 때까지 가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할 정도의 이 절차민주주의가 발전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유신 시대에는요, 정일형 의원이라고 정대철 씨 아버지죠. 그분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최고령 최다선 의원이었는데, 이 얘기했다 국회에서 개처럼 끌려나갔어요. 고향 땅 선산에서 쟁기질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봉화에서 저 농사 짓고 그럴 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가서 얼마나 좋아하고들 그랬었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한 게, 왜냐하면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개처럼 끌려나가는데, 이젠 대통령을 자를 수 있게 됐으니까 참 발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민주화가 되긴 됐어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 청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가져온 민주주의 그 자체의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룰로 달라 이걸 내놨는데 이걸 막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이 거리에 몰려나와서 탄핵을 막은 거죠. 좀 아이러니가 그때는 시민들이 거리 나와서 탄핵을 막았고 이번에는 시민들이 거리 나와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양반이 서류 접수한 사람이요. 몰랐죠? 검사 역할을 한 거죠. 네. 이 사람이 서류를 접수한 당사자예요, 당시에 탄핵. 막 국회에서 난리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난리치는 장면만 봤잖아요. 당사자고 이번에는 거꾸로 국민들이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고 있는 자예요, 이자가. 그때 김기춘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요새 SBS나 그런 데서 이제 몇 번 틀어주기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 탄핵은 어찌됐든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는 대통령 탄핵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제 탄핵의 주역으로 지금 공직에 있지 않지만 역사에서의 이제 탄핵, 역사적인 처벌만이 아니죠. 사법적인 처벌을 이제 받아야 할 그 단계에 놓였습니다. 그거를 결사적으로 막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추정컨대. 이 일조를 비롯하여 각종 막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모든 노력들에 뒷배가 저는 이 양반이라고 혼자 추정하는 바입니다. 이 양반도 반드시 같이 탄핵돼야 한다는 거죠. 이거 못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적어도 세월호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아빠가 단식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뜬 거거든, 진짜. 라디오 하면서 욕하고 싶어서 어떡해요? 나도 이제 미치겠어, 생방송 하다가. 이게 끝인가요? 이 김기춘과 라면이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찰총장하고 있을 때 이른바 그때 이제 주로 공안 정국이었죠.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하는데 아니다, 우리 검찰이 따뜻하고 민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쓴다. 사람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해서 검찰의 야심작으로 한 게 어떤 라면 문제를 건드렸는데 삼양 유지파동. 그 유명한 공업용 우지파동이에요.
라면을 튀기는데 요새는 뭐 팜유, 옥수수유, 이제 그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다는데 그때는 쇠고기 기름으로 튀겼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쇠고기 기름이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등급이 12개인가 있었는데 삼양에서 쓴 거는 2등급으로 아주 좋은 상질, 좋은 품질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딱 붙인 게 공업용이라는 딱지를 붙였대요. 근데 우지는 그냥 등급이 있을 뿐이지 따로 공업용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공업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럼요. 그런데 2등급을 갖다가 공업용으로 쓰는 사람은 없죠. 보통 이제 11등급, 12등급 그런 걸 공업용으로 쓰겠고, 1등급, 2등급을 그 식품으로 쓰는데, 대량 생산하는 데서 2등급 썼으면은 굉장히 잘 쓴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공업용 우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삼양라면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라면을. 그래서 이제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뒤집힌 겁니다. 예. 거기서 그 삼양은 거의 부도 위기에까지 몰리고 대지점 하던 사람들 자살하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사건에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고 그 공무용 우지 파동, 그러니까 우리 라면 업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온 그 장본인이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 김기춘의 동생뻘 되는 사람으로 고영주라고 잘 아시죠? 문재인이나 아무나 보고 저거 빨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문화방송 최고의 빨갱이 감별사. 이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박문진 박문진 이사장. 이사장인데 그 전에는 뭘 했냐면은 걔네당 있죠, 걔네당. 그쪽 당 추천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에 가서 세월호 진실 인양을 딱 가로막고 있었던 그자가 바로 고영주인데 이 공안 검사들을요, 인사 이동을 하다 보면은 공안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사에 가면은 꼭 사건을 치는데 그때 그 사람은 뭘 갖고 사건을 쳤냐면은 포르말린 통조림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골뱅이에 포르말린을 넣었다. 와, 이거 끔찍한 거 아니에요. 이게 괴물 영화에 나오는 게 그 포르말린입니다. 그거 먹고 이제 한강에서 괴물이 나왔다는 건데 그 포르말린을 통조림에다가 넣었다 해서 방부제 비슷하게 넣었다 해서 이제 문제가 아주 커졌었는데 나중에 생물학자, 화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연 상태에서 독성이 없는 포르말린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조림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슨 이제 엄청난 것처럼 이제 터뜨렸는데 이게 아마 공안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중병이 있나 봐요. 뭔가 사건을 만들어야 하는. 여기가 미스터 법질서에다 미스터 클린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 문제도 깨끗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라면의 슬픈 역사, 라면의 흑역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돈 문제도 이거 김기춘 이거 좀 파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으로서 관여한 바가 있지 않나는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으로서 자기가 업적 중에 하나로 꼽았죠. 그때 그래서 농심이 네. 고마워해서 네. 결과를 고마워해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 가면은 고소고발을 각오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고문이라는 게 얼마나 어떤 법률 자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매월 1,000만 원이래요. 그냥 5년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 그게 6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임료만 갖고 따지는데 수임료 아닌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참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건 직후에는 안 맡았어요. 왜냐? 자기가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유명한 얘기가 아마 이 7시간 파동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회에 불려나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기춘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7시, 그때 어디 계셨는지 내가 모르겠다 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 깜짝 놀란 거고 질문했던 박영선 의원도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더 물어봐야 할지. 7시간을 키운 장본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자기 살라고.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는 이제 요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노인네의 짜증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캐릭터냐면은 아침 9시에 딱 넥타이 메고 정장을 하고서 2층 서재로 출근을 해요. 그리고 12시 땡 치면 늦어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1시에 다시 서재로 올라가고 6시 땡 하면은 다시 내려서 그제서 비로소 넥타이를 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칼 같은 생활을 하는데 비서실장이 듣는데 9시 정각에 대통령이 출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그 박근혜처럼 출근도 안 하고 업무 시간에 머리도 말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국사죠. 모든 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비서실장 처음 돼가지고 몇 가지 지침을 내리잖아요. 아까 그 업무 일지에 보면 뭐 야근에 생활화 뭐 이런 식의 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별표 치고 뭐가 있냐면 라면의 상식화가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보니까 뒤에 김재현 의원이 전 의원 오셔서 이 통합진보당 그 해산 얘기를 그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마침 기억이 난 게 있어서 옛날에 이거 김기춘 전하고도 관련이 돼요. 김기춘이 비서실장 됐을 때 인터뷰한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은 그 김기춘과 남재준 기억나세요? 그때 국정원장이죠. 네. 둘이 합작해서 민중탄압을 할 테니까 대비해야 한다. 민중탄압을 해야.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도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이 원내 제3당인데 저걸 해산시킬 거라고는 저는 큰 간첩 사건 하나쯤 터질 줄 알았는데 통합진보당에 뭐 간첩이 뭐 며칠 들어와 있다. 뭐 그 국회의원 하나쯤 포함해서 그 정도 사건 터질 줄 알았는데 당을 깨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우리가 드디어 박정희 신드롬을 박근혜에 대한 환멸과 함께 묻어버리게 될 것 같다. 지금 교수님이 자기 칭찬하는 그런 거예요? 말을 했고 자기 이후로? 박근혜 정권이 5년을 갈지 얼마를 갈지 모르지만 또 그런 얘기도 했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김기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용산 참사예요. 그 이명박 정권에서 최악의 그 인사 참사로 꼽을 수 있는 게 어청수 경찰청장 기억나세요? 그 경찰청장에서 경질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명박산성도 쌓고 물대포도 쏴서 이 경찰 촛불을 끈 사람 아닙니까? 진압을 한 사람인데 그럼 승진을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경질을 시킨 건 뭐예요? 이런 촛불 나오면 더 세게 밟아라 해요. 그래서 앉힌 게 김석기고 김석기가 앉자마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김기춘이가 비서실장이 됐을 때 깜짝 놀란 게, 야, 이거는 민주주의의 용산 참사가 다가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뭐 탄핵을 받든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 시점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는데, 아마도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닉슨이 그 사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탄핵을 받거나 뭐 사임하는 그런 상황이 올 줄 알았는데 뭐 그 점은 좀 틀렸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 지금 박근혜의 사임의 근처까지 왔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고 낙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에 실패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못했고 6월 항쟁 때 누가 직선제도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못했고 우리 2004년 탄핵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 저거 영남 자민련으로 찍어 터질 수 있을 것이다 다 상상했는데 국가보안법도 폐지 못 시켰어요. 저 외환위기 때 재벌 해체도 못 시켰어요. 그랬더니 18년 지났더니 재벌들이 노동개혁하자고 여러분을 개혁하자고 달려들고요. 2004년도에 그 좋은 환경 우리 대중들은 대통령 살려냈고 새 국회까지 만들어줬어요. 민주노동당 열석 의회에 진출시켜줬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고 딱 10년 지난 다음에 김기춘이가 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거예요. 역사적인 찬스를 놓치면은 우리가 반드시 역사적인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저는 박근혜 날아갈 거고요. 김기춘도 날아가고 우병우도 날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몇 명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세력들을 정말로 해체하는 작업들, 그 작업에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뭐 이거 광고를 나갔더니 전 파파이스의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오늘 총수께서 한마디 더 좀 해주셔야 합니다. 저렇게 나오면 곤란한데 몹시 곤란. 그러니까 인물 열전을 만들자는 거죠. 네, 왜냐면은 지금 들어도 놀랍잖아요.
우리 헌법을 파기한 사람들, 반헌법 행위자들을 300명을 고르려고 하는데 제가 내일부터 이제 인물 선정을 다시 우리 그 조사원들하고 피튀기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꼭 나야 한다. 안 된다. 300명 이렇게 하다가 1000명 넘는다. 저는 이제 빼려고 하고 제가 상당히 많이 그 나쁜 놈들 봐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질문을, 그 방송을 들었다고 해서, 이제 뭐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 한국전쟁 때 50명, 100명 동네에서 학살한 놈하고 김기춘하고 어떤 놈이 더 나쁜 놈 같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김기춘이 더 나쁜 놈 같은데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다시 질문을 했죠. 그러면은 500명이나 한 1000명쯤 학살한 놈하고 김기춘은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300명을 치러야 돼요. 그럼 김기춘이는 거기서 순위가 몇일까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1등으로 뽑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치면은 이게 몇 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여기 들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뭐 정말 친일명사전 일제 36년 기간 갖고 5,000명을 했는데 이건 그렇게 그 정도의 기준을 갖고 꼽자면 훨씬 많죠. 훨씬 많은데 뭐 그거 어쩝니까? 김기춘이가 지금도 인재하고 있고 황교안이는 내일 모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판이고 고영준은 MBC 이사장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몇천 명을 무슨 수로 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거를 제가 참 눈물을 머금고 300명을 하려고 하는데, 벅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파파이스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다 같이 정말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주인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게 이거거든. 자살 방조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강기춘 유서 대필 조작이라는 사건에 이 배우로 거의 추정되는데 그때 등장한 게 자살 방조죄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때 당시 분진 정국이 있는데 그걸 사주했다는 거야. 가짜 유서를 누군가 대신 써주고 이게 20몇 년 만에 이제 무죄로 판결됐지만 그때 등장한 게 가살 방조죄거든요.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계속. 악마적이다. 악마라고 할 수는 없고 악마적이에요. 이 사람 진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멈춘 지점이 그 유서 대필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그 생각하셨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초원복집부터 이제 오늘 할 차례예요. 네. 초원복집만 하고 그냥 들어가시죠, 오늘은? 지난번은 그 지각이고 오늘은 조퇴. 이게 아까 그 얘기거든요. 분신 자살을 해서 사실은 당시에 자살, 교사나 방조냐 등장했었다고. 자살, 방조. 사건 프레임을 이렇게 몰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강기훈 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교사해가지고 지금 뒤집어 씌워서 유서를 대신 써줬다고. 완전 미친 말도 안 되는 작전인데 통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20몇 년 동안 이 뒤집어 쓰고 살았어, 이분이. 그래서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의 그 기획자의 많은 부분의 기획자의 사건의 그 기획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 양반이 반드시 이번에는 단죄를 받아야 된다. 세월호 가지고 이런 언론 장난을 친 사람이 이번에도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국정조사는 안 될 것 같아. 저걸로는. 청문회로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게요. 그 초원복집 사건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방청객들 계시면 특히 더 죄송하고요. 보기 맛있는 음식인데 잘못 먹으면 탈나죠. 굉장히 깔끔하고 처신 잘 하고 아주 유지조지 잘 빠져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된통 걸렸습니다. 소리도 다 녹음되고 사진도 다 찍히고 딱 잡혔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초원복국집. 네,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즉석이 빠졌네, 즉석.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충격적이었거든요. 들킨 거예요. 그렇게 하겠거니 했던 게 너무나 생생하게 들킨 거지. 한겨레 신문 같네요. 네, 한겨레 신문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격 이런 단어를 그때는 안 썼어요. 다른 매체들은. 조선일보는 바로 뒤집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재가를 치르는구나 싶었는데 또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죠. 그게 네. 아주 이제 기가 막힌 건데요. 네. 지역 감정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일어나야 해! 라고.
근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김기춘의 처가가 광주예요. 그래서 그 광주의 초임 그 검사 때 광주지검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하여튼 그 법대 동창의 그 저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굉장한 애처가로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 저 자백에도 우정 출연하셨죠. 그 부인이. 그래서 이제 마이크 드리는데도 가만히 기품 있게 그 앉아 계신 그 분이 그 광주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광주의 처가를 두고 애처가로 소문난 분이 우리 역사에서 최악의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긴 걸 보고 참, 야, 정치라는 게 참 무섭구나. 정치가 무섭기 이전 이 사람이 악마죠. 네, 진짜. 이 양반이 이제 실제로 기소가 되긴 됐죠. 기소가 됐는데, 네.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검찰이 법을 갖고 장난을 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죄를 적용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뭐 이번에 직권남용죄 적용했는데 저거 헌재 가서 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이 사건을 김기춘이 이제 된통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는 하는데 뭐냐면은 봐주기로 마음먹고 수사를 한 겁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 사형을 구형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 법무관이 툭 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사형을 구형해 놓고서. 그래서 이게 다른 얘기 이어가기 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무엇을 어떻게 지시했냐를 들여다볼 좋은 자료가 하나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보면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호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단식.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해라. 이게 8월 23일인데 바로 당일날 김용호 씨 유민 아빠에 대해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댓글로 시작해요. 처음에. 댓글로.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진정성 논란이 있다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YTN이고 종편 특히 그 조선일보 뭐 딸 돌보지 않았다. 응? 그 다음날 TV조선 보상금 문제로 이제 학대돼 간다. 그게 보상금 노리고 그랬다는 거지. 이게 다 단식이. 그러면서 자격 논란으로 아예 확산 이 양반 진짜. 응? 그 오다를 가장 선두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유포하던 1번 나팔수였어요. 이것들이 진짜. 응? 지금 이제 김기춘 죽어라 하거든요.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왜냐면 조선일보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우병우를 통해서. 근데 1번 나팔수였다고. 이게 다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져요. 그런 오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어서 3일 후에 뭘 하냐면 문재인 단식 안 좋게 본다 64%. 이 갤럽 조사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2, 3일 동안 잘 먹혔거든요. 잘 먹혔거든. 그때 나온 문재인도 같이 떠내려가라 이거지. 그리고 그 끝이 일베 폭식인 겁니다. 그 끝이. 이걸로 거의 일단락이 됐어. 이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오다로부터 시작된 전방위적인 작전의 끝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메모에 제 눈에 팍 박힌 단어가 뭐냐면 자살방조죄. 제가 이걸 보자마자 이건 진짜 김기춘적이다. 응? 진짜 악마적이다 이 사람. 이 자살방조죄로 장사를 잘해먹은 사람이에요. 유서대필? 그렇죠. 이 세월호 유민아빠 공작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이거 관련 내각이 들어오면서 법무장관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기춘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이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했으면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안기부장을 가든지 총리를 가든지. 그런데 자기 포지션이 자기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게 거제도 아닙니까? 김영삼하고 같은 고향의 고등학교도 같아요. 경남고등학교.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에서 딱 그런 인맥으로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자리에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 확실하게 공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그 김영삼의 몰표가 나오도록 공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원래 몰표가 나오게 돼 있지만 이런 게 있죠. 가령 광주에서 김대중이 표를 얻을 때 또 대구에서 노태우가 표를 얻을 때하고 부산에서 김영삼 표를 보면은 김영삼이 늘 적게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부산 사람이 김영삼을 들찍은 게 아니라 부산이 도시가 크고 공장도 많다 보니까 타지인이 많단 말이에요.
광주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많이 가 있고, 뭐, 충청도 사람도 가 있고 하니까 김영삼 득표율이 좀 적은데, 그 득표율을 이제 많이 끌어올리고, 그거 내가 했어. 하고 이렇게 이제 공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사진 찍히는 바람에 아주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된 이게 겁니다. 소위 말하는 3당 합당 때거든요. 3당 합당. 그래서 TK가 PK를 이제 포섭하는 그때였는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같이 쓰는 우리가 뭐 남이가 이러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이 이제 그 김영삼한테 몰표가 나오나 그렇지 않은 야도에 가까운 성격의 도시였는데 이때부터 몰표가 나오는데 그때 그런 공작을 기획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딱 잡힌 거예요. 정주영 쪽에서 정몽준 했던가요 이게? 정몽준 밑에 사람들이 한 겁니다. 정몽준 라인에서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니까 이거를 도청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바로 뒤집혔죠. 다음날 도청이 더 나쁘다고. 조선일보가 가장 크게 때렸어요. 도청이 더 나쁘다고. 그 독수 독과 이론하고 비슷한 거죠. 네. 응? 예전에 삼성 나왔을 때도 부정한 방식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노회찬이 큰 고생한 것처럼 자, 이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딱 잡혔어. 엄청 걸렸는데 여기 이제 안경 낀 사람이 그 김기춘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예예예. 네. 그런데 오늘도 청문회에서 보셨겠지만 말꼬리 안 잡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신중한 사람인데 고향 간 김에 복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나갔어요. 그 도청하는 줄 모르고. 여기 도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딱 뒤집개의 달인이에요. 저건 아까 그 사건은 이제 국가폭력입니다. 그 대학생을 경찰이 진압범으로 쳐 죽여서 거기에 분노한 학생들이 분신하고 자살하고 뭐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국이 그 혼란에 빠지고 이제 노태우 정권이 전망의 기로에 섰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자살 방조죄로 이제 확 프레임을 바꿔버렸죠. 여기서는 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개입과 지역 감정 그 부추기는 건데 이건 뭘로 바꿨느냐? 도청 사건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런 그 프레임의 뒤집기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셀프 감금 아시죠? 그거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현장에서 적발된 건데 가녀진 여직원을 무지막지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감금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감금 사건으로 바꿔버렸고 이 초원복집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인회 문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거기 보면은 이제 정말 그 권력농단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단초가 드러났는데 그건 뭐가 됐습니까? 문건 유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초점을 확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언론을 지도하죠. 네? 아까 언론 지도란 말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는 그걸로 그 꼼수로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버텨온 사람. 버텼죠. 네, 악마적 기획자예요, 실제. 저쪽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공작 기획자인 거지, 설계자. 92년 대통령 선거인데 네. 여기 이제 그 뭐냐면 김기춘이 분신정부 유서 대필 사건 때는 법무장관이었어요. 그때 검찰이 이제 총 출동해서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뭐 요즘 비슷한 걸로 중립내각이라는 걸 만들면서 선거관리내각. 네,